네, 안녕하세요. 2021년도 고등과학을 가르치게 된 사랑방 배움터 교사 박병후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이제 제1회 2021년도 제1회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검정고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안에서 고등과학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간략히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이미 많을 것 같은데요. 검정고시는 1년에 총 2번이 치러집니다. 4월 초중순에 한 번이 있고요. 8월 초에 한 번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 8월 11일로 날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응시하실 분은 6월 중하순쯤에 아마 저희 사랑방 배움터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관해서는 아마 시기가 되면은 그때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고등 과목의 경우 기본 7과목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중에 6과목은 고정이 된 필수 교과목이고요. 나머지 이제 한 과목이 선택, 각자의 의향대로 선택을 하면 되는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 수학, 영어는 40분씩 오전에 치러지고 사회, 과학, 한국사,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30분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과학은 점심을 먹은 직후인 1시 이후부터 30분 동안 치르게 되고요. 총 2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전 과목이 평균 60점을 넘겨야만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7과목을 한 번에 다 잘 보는 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는 이제 평균 60점을 넘기지 못해도 이번 시험에서 60점을 넘긴 개별 교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은 다음번 시험 때 다시 치르지 않아도 되게끔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가령에 만약에 이번 8월에 있는 시험에서 뭐 국어, 수학, 사회, 한국사가 조금 점수가 낮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영어나 과학이 60점을 넘기셨다고 한다면 평균 점수는 비록 60을 넘기지 못했더라도 다음번 시험에서 영어나 과학은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촉박하거나 뭐 아니면 공부의 양이 좀 방대하다 싶으면은 한 번에 통과가 어렵겠다 싶을 땐 이런 식으로 뭐두 차례로 나눠서 이번에는 뭐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통과하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과학, 한국사 선택 과목을 통과하자 하는 식으로 이제 좀 분할을 해서 과목을 공략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검정고시 과목들 중에서 과학, 이제 제가 가르쳐야 될 과목이죠. 과학에 관련된 공부법과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번 연도부터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 과학의 경우에는 2021년 올해부터 개정 교육 과정으로 그 커리큘럼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이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랑은 유형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2020년 이전 기출 문제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할 때 우선순위를 2021년도 기출 문제랑 관련 개념서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필요에 따라서 2020년도 이전의 기출 문제도 유연하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 과정의 특징이기도 한데 뭔가 물리나 화학식에서 좀 어려운 수식 전개나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대신 좀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알만한 용어들이나 아니면 그런 과학적인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낯선 용어들이 이제 지문에도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 용어를 아나 모르나로 문제를 풀 수 있고 없고가 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는 과학을 공부하실 때 용어를 잘 숙지하고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같이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아마 다들 보시게 될 테지만 문제 속에 그림이나 그래프가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이 안에 굉장히 곳곳에 굉장히 많은 힌트들과 정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나 개념이 등장한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지문을 천천히 자세히 읽다 보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문제 푸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과학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될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기출 문제를 한 회차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저랑 오늘 같이 한번 풀게 될 테지만, 저랑 같이 풀면서 난이도를 파악하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2021년도 지난 1회차 거를 풀어본 다음에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오셔도 되는데, 사실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기출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 이런 개념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구나를 이제 숙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그 다음 스텝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기본서와 문제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서점에 가셔서 아, 이게 나랑 잘 맞겠다 싶은 책을 한 권 사신 다음 그 안에 있는 주요 개념, 용어, 그림을 해석하는 능력 등을 키우시면 됩니다. 이 앞에 1번에서 이제 어떤 거를 위주로 공부해야 되는지가 조금 파악이 되셨을 거기 때문에 시중에 나온 기본서를 보면 어떤 게 핵심 내용인지 좀 더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1번에서 풀었던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기본서나 문제집에 담겨져 있는 기출 문제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풀면서 어떤 문제를 틀리는지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오답 노트는 다시 똑같은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함도 있는데, 그걸 정리하면서 또 개념이 굉장히 많이 차곡차곡 정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앞둔 일주일 전쯤에는 이 오답 노트를 중점으로 내용을 복기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는 오답 노트를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랑방 배움터의 역할은 여기서 1번과 3번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들 위주로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볼 예정이고, 이 중간에 있는 기본서를 보면서 개념을 숙지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학생분들께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저희가 기출문제만 무한정 계속 풀 건 아니기 때문에 기출을 풀다가도 저희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관련 용어나 개념들은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 4월에 시행되었던 이제 2021년도 제1회 고등과학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25문제가 있고 시험 시간은 30분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한 1분 정도로 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번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풀이를 키워드, 정답 정리, 풀이 전략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키워드를 잘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이고요. 정답 정리는 가령 1번 문제의 경우 1번 그래핀이 정답인데 왜 1번이 정답인가에 대한 설명이 정답 정리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 전략은 이거에 관련된 배경 설명 혹은 당장 내가 정답이 잘 떠오르지 않아도 어떻게 단서를 조합하면 이 개념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등이 적어놓은 게 이 풀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1번 문제의 경우에는 탄소 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탄소 원자가 육각형 모양으로 있다. 그 다음에 이 소재가 디스플레이 소재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이 된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개념 문제다 보니까 알고 모르고의 싸움인데, 그래핀이라는 애가 어떤 애냐면 흑연에서 얇게 한 층을 분리해낸 굉장히 얇은 소재예요. 신소재 중 하나인데 이 애가 구조가 딱 탄소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 탄소가 이 육각형으로 모여 있는 굉장히 얇은 평면 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기랑 열이 굉장히 잘 통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얇으니까 잘 휘어지거든요.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화면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그래핀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고 이제 널리 알려진 신소재이자 보니 이 용어를 꼭 기억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걸 연관지어서 기억을 한다고 하면 납작한 육각형 모양의 이 그림이 보이면 아 이건 그래핀이었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의 소재라고 해도 바로 그래핀을 연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이 번호에 눈치라는 괄호랑 같이 색칠을 해놓은 문항들이 꽤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어떤 문제냐면 비록 이 문제에 등장하는 개념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눈치껏 몇 가지 단서들을 조합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뜻합니다. 과학은 진짜로 다른 과목보다 이렇게 지문에서 단서를 얻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치라고 적어진 문제들은 실제로 그 개념을 숙지하고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 개념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도 이 단서들을 조합하면 풀 수 있겠다 이런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놓치면 안 돼 꼭 좋은 문제들이겠죠. 네. 그래서 2번 설명을 넘어가 보면 2번에서 키워드는 이 지문에 있는 핵 분열, 그 다음에 이 그림 속에 있는 원자로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어요. 딱 이것만 봐도 좀 감이 오죠. 핵이 분열을 해서 에너지를 발생을 하는데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원자로다. 그러면은 뭔가 핵과 관련된 어떤 시설이겠구나. 근데 보면은 뭐 파력은 이제 그 파도의 에너지고, 풍력은 바람 에너지고, 태양광은 말 그대로 태양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2, 3, 4번은 당연히 정답이 아닐 거고, 그러면 남는 게 핵과 연관된 1번이겠죠. 이렇게 그냥 지문에서만 단서를 발견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학에는. 그래서 네,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제 3번 문제를 보면은 3번은 같은 크기의 충격량이라는 키워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충격량이란 건 뭐냐? 사실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건 이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정의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당구장에서 당구를 칠 때 앞에 있는 공이 멈춰져 있는데 우리가 이 뒤에 있는 공으로 빵 치면은 그 공이 멈춰져 있었다가, 즉 처음 운동량은 0인데 나중 운동량은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때 이 둘의 차이를 충격량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지문에서 이 A, B, C 세 개가 전부 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받았대요. 그러면 A의 충격량은 6에서 3을 빼면 3이 나오고, B의 충격량은 7에서 4를 빼면 3이 나오겠죠. 그러면 C도 충격량을 3을 받았겠구나.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나중 운동량은 5에서 3을 증가시킨 8이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 8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풀이 전략은 충격량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고, 지문 속에서 등장하는 같은 크기의 충격량이라는 키워드를 캐치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4번도 이제 눈치 문제인데요. 사실 이걸 그냥 지문을 읽으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어요. 뭔가 용어가 뭐 검유계, 아니면 자석, 코일,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것도 본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키워드를 먼저 정리해보면, 첫 줄에 코일의 자석이 가까이 가져갔다 라는 이동 방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였다 라는 그런 방향에 관련된 결과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검유계가 이번엔 왼쪽으로 움직였는데 반대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라는 걸 묻는 질문인데요. 정답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석이 다가올 때 왼쪽으로 움직였다고 하면은, 반대로 자석이 멀어진다면 이 검유계는 바늘이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 4번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 문제를 다르게 풀어볼 수도 있어요. 자, 1번 보기를 볼게요.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뭔가 강화한다는 거죠. 그 자석의 세기를 더 강하게 바꾸겠대요. 근데 이건 방향과 연관된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 2번 보기를 볼까요? 코일의 가문수를 늘린다. 이것도 뭔가 강화하는 거죠. 가문수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즉 이것도 세기는 키울 수 있지만
방향을 바꿔주진 못할 거예요. 3번 보기를 봐도 자석을 더 빠르게 가까이 한다. 이것도 더 빨리니까 강화의 개념이죠. 즉 1번, 2번, 3번은 기존에 하던 방식을 더 세게 바꾸는 거에 불과합니다. 방향과는 전혀 무관한 액션인 거죠. 유일하게 4번 보기만 자석을 코일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방향성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때문에 이 원리, 검유계나 코일, 자석의 원리를 전혀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이 지문만 잘 분석을 해보시면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5번도 굉장히 힌트가 많이 들어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눈치 체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그 질문에서 던지고 있는 2주기, 2족입니다. 이 사실 주기율표를 한 20번이나 30번까지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걸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 차트를 보는 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이 왼쪽에 주기라고 적혀져 있는 게 이 1, 2, 3이 각각 실제 그 주기를 뜻해요. 즉 A는 1주기 원소겠죠. B는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2주기 원소일 거고, C도 2주기고, D는 3주기 원소겠죠. 그 다음에 이 가로에 있는 게 족을 뜻합니다. 그래서 A는 1족 원소고, B는 2족 원소고, C는 17족, D는 18족 원소죠.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고 나면 2주기 2족 원소는 B겠구나 라는 걸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지금 문제는 주기랑 족이 등장해준 덕분에 금방 유추해서 풀 수 있었지만 이게 나중에 기간이 지나고 교육 과정이 자리를 잡고 나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기나 족이 체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걸로 안심하지 마시고 주기율표를 보는 법 정도는 조금은 숙지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6번은 이제 화학 반응식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키워드는 산소와 결합했다 입니다.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을 우리가 산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용어를 한번 정리를 드렸는데, 산화는 산소와 결합한다는 뜻으로 이제 원소상으로 봤을 때, 이 화학식에서 봤을 때 산소 기호가 O잖아요. 이 O랑 붙는 애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왼쪽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 이전 상황이고, 오른쪽이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 화학 반응 전에는 이제 이 O라는 애가 CU라는 애랑 붙어 있었죠. 이 CU가 구리의 이제 원소 기호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산소가 구리랑 붙어 있다가 화학 반응이 끝나고 났더니 산소 두 개가 C랑 붙게 됐죠. C가 탄소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났더니 산소가 구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탄소랑 붙었구나. 그러면 이 질문에서 묻고 있는 산소랑 결합한 물질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탄소 C를 고르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보면 7번은 사실 완전한 개념 문제예요. 용어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전기가 잘 통한다. 그 다음에 금속 원소다가 있습니다. 사실 좀 배경 지식 설명을 드리면 원소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금속, 비금속, 준금속인데 사실 준금속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금속과 비금속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 원소에서도 이 둘이 대부분인데 보기에서 이제 묻는 건 금속 원소인데 사실 구리, 염소, 헬륨, 브로민 중에 금속 원소는 구리밖에 없어요. 나머지 셋은 염소나 헬륨은 기체고 염소도 기체죠. 맞아요. 염소, 헬륨 기체고 브로민만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원소입니다. 이 셋을 묶어서 우리는 비금속 원소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밑에 좀 더 배경 설명을 적어놨는데 금속 원소는 보통 딱딱한 고체로 상온에 존재를 하고요.
금속이다 보니까 열과 전기가 잘 통해요. 그리고 화학 반응을 할 때 보통 전자를 잃고 양이온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온이나 이런 개념들은 따로 책을 찾아보시면서 개념을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금속은 거의 반대예요. 상온에서 보통 고체나 기체로 존재를 하고요.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리고 화학 반응을 할 때 주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됩니다. 근데 보통 구리, 염소, 헬륨은 우리가 흔히 듣는 자주 접하는 원소들인데 사실 브로민은 익숙하지 않은 원소거든요. 근데 간혹 기출 문제에서 브로민이 등장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왜냐면 브로민이 굉장히 특이한 원소라서 그래요. 브로민은 염소나 헬륨과 마찬가지로 비금속 원소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비금속 원소들 중에 유일하게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지문에서 비금속 원소이면서 액체인 원소는 하고 보기에 브로민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브로민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로민은 일상에서는 흔히 접하지 않지만 이런 지문에서는 종종 출제가 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는 전자 배치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바깥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키워드도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눈치 문제라서 그림만 보고도 풀 수가 있긴 해요. 이 동그라미 하나를 우리는 껍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쪽 껍질이 있고 C의 경우, 탄소의 경우에는 껍질 두 개인 거죠. 안쪽에 껍질이 하나가 있고 바깥쪽에 껍질이 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 애들이 이제 전자를 의미하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C의 가장 바깥쪽 껍질에는 4개의 전자가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2번 문제의 정답은 4입니다. 때문에 원자 껍질과 그 껍질에 놓이는 전자 배치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시면 문제를 풀 수 있고 설령 그걸 몰라도 이 그림을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는 반응식 문제가 다시 나오는데 처음 반응식을 접하시는 거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한번 들여다볼게요. 키워드는 사실 별도의 텍스트는 아니고 이 화학식에 등장하는 원소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화학 반응을 할 때 원소는 항상 보존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화살표 왼쪽에 있는 원소들의 종류랑 개수가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의 종류랑 개수와 완벽히 똑같다는 거죠. 조금 더 풀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화학 반응 전에는 HCl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참고로 이런 원소 기호는 대문자로 쓰이는 애들을 기준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즉 HCl은 H가 대문자, 그 다음에 C가 대문자니까 두 개의 원소가 결합된 거죠. 그 다음에 NaOH의 경우에는 Na 하나가 있고 O랑 H는 각각 대문자니까 이렇게 다 따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 전에는 H가 두 개가 있었고요, Cl이 하나가 있었고 이게 염소인데 그 다음에 Na 나트륨이 하나가 있었고 산소 O가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기역으로 넘어오면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기역이 있고 그 다음에 NaCl 이게 염화 나트륨인데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걸 분해하면 이제 NA와 CL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됐다고, 똑같이 존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다 NA랑 CL은 하나씩 있으니까 얘네들은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고 남는 게 뭐냐? 수소 2개가 남았고 산소 하나가 남았네요. 그러면 이 둘이 결합이 된 건 이제 H2O 물인데 사실 이 물의 이 표현을 몰라도 이 보기에서 H가 2개가 있고 O가 하나가 있는 거가 보기 1번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원소가 둘 이상 있으면 지금 이 1번처럼 오른쪽 하단에 작은 글씨로 숫자로 표기를 해놔요. 그래서 H2O는
H가 두 개가 있고 O가 하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4번을 잠깐 보면은 HNO3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H가 하나, N이 하나, 그 다음에 O 산소가 3개가 결합된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처음 보시면 겁이 충분히 날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이 풀어본 것처럼 이게 반응 전과 후에 원소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보면 이것도 이제 원자에 관련된 개념인데, 지금 키워드는 같은 원자가 두 개, 그 다음에 동식물의 호흡에 쓰인다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금방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동식물의 호흡에 쓰이는 기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산소죠. 근데 때마침 산소가 O2니까 이제 바로 이게 정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난이도가 출제가 된 거고,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 분명히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공유결합, 그리고 그것과는 이제 대비되는 또 다른 개념이 이온 결합이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분명 출제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각각에 대한 특징을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11번, 이것도 이제 눈치 문제인데, 키워드는 이 지문에 있는 생물종, 그 다음에 다양한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즉 어떤 일정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뭐냐 라고 묻는 건데, 바로 느끼시겠지만 이 종 다양성의 정의임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관련 용어 문제였지만 다행히 지문만으로 금방 풀 수 있는 눈치 문제였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도 이제 눈치 문제로 체크를 해뒀는데요. 키워드는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작은 알갱이 모양을 꼽아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식물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은 리보솜 B라는 친구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B인데, 만약에 이게 리보솜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공부를 했어도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잖아요, 시험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문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작은 알갱이 모양. 근데 보면 A는 절대 작지가 않죠. C는 뭔가 알갱이 모양은 아니죠. D도 알갱이 모양은 아닌데, 이 B 보시면 되게 작은 점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도 정답이 B구나 라는 거를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런 문제만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금 배경 지식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식물세포에서 핵은 우리 몸처럼 DNA를 지니고 있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중추가 되고요. 그래서 이 핵이라고 부르는 거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 복제를 하는 친구예요. 키워드가 3개죠. 세포 호흡, 에너지 생산, 자기 복제. 그 다음 엽록체는, 이 친구도 굉장히 중요한데, 식물들은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광합성을 담당하는 애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구조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동물세포에는 없는데 식물세포에만 있는 구조체가 딱 2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방금 전에 언급한 엽록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벽.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세포벽이 있는데, 그거는 식물한테만 있는 구조체입니다.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비슷한 용어 중에 세포막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참고로 세포막은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에 모두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엽록체랑 세포벽만 식물세포가 지니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식물세포에만 있는 구조체가 뭐가 있냐라는 질문들이 종종 기출문제로 나오곤 해요. 그래서 이것까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도 눈치 문제로 체크해뒀는데 굉장히 눈치 문제가 많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지문 안에 힌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게 과학이에요. 키워드는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생태계와 유지를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문제도 정의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 생태계랑 안정 유지라는 키워드를 꼽으셨다면 그것과 가장 유사한 단어가 생태계 평형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형이라 하면 어떤 균형 상태에 이르러서 더 이상 뭔가 큰 변동이 없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런 단어다 보니까 네, 생태계 평형이 이 기억에 들어가기 가장 적합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머지 1번, 2번, 4번 보기를 봐도 굉장히 어색한 그 1, 2, 4번이 기억에 들어오면 굉장히 어색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생산자, 서식지, 유전적 다양성, 네, 다 생태계의 안정과는 좀 별개 동떨어진 이야기다 보니까 네, 3번을 금방 맞추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2021년 1회 지난 4월에 열렸던 검정고시에서 생태계 관련 문제들은 지금과 같이 이제 대부분 용어를 묻고 있거나 혹은 어떤 구조체에 관해서 묻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개정 교육 과정으로 바뀌고 첫 번째 시험이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힌트를 많이 주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2회까지는 힌트가 여전히 문제 곳곳에 많이 숨어져 있을 것 같고 때문에 모르는 개념,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단서를 모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14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대신에 얘도 자세히 보면은 힌트를 곳곳에 많이 남겨놔줬어요. 한번 천천히 볼게요. 키워드가 좀 많아요. 인지질, 단백질, 이제 이 둘은 구조체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중층, 물질 이동, 이렇게 네 개를 꼽아봤습니다. 개념 정리를 하면서 정답을 좀 도출해 볼게요. 인지질은 기본적으로 이중층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똑바로 서 있는 애가 위에 하나 있고 뒤집혀서 서 있는 애가 아랫줄에 하나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이중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인지질은 실제로 세포막 내에서 이중층으로 유지가 되면서 크기가 작은 소수성 물질들, 여기서 소수성이 수가 물숫자거든요. 물과 안 친한 애들을 소수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과 안 섞이는 물질들의 경우에는 이 인지질을 통해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큰 사과 같은 애가 있는데 이게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은 크기가 큰, 확실히 좀 큰 애들이 통과를 잘하게 생겼죠. 크기가 큰 이제 친수성 물질들이 여기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애가 포도당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단백질과 인지질 둘이 주된 구조체이고 얘네가 각각 통과시키는 물질이 다르다. 그래서 이 세포막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인지질 두 가지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이걸 갖고서 지문을 보면 기억, 인지질 이중층으로 배열되어 있다. 맞죠? 니은, 모든 물질은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이건 아니죠. 작은 소수성 물질들은 인지질로 통과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세포막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인지질 두 가지. 이건 맞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인지질과 단백질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빨리 쉽게 풀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그림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보기를 추려낼 수 있기는 해요. 보시면 기억의 경우에는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 있으니까 맞네 걸 알 수가 있고 모든 물질이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냐 하면 단백질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이쪽 인지질에도 그려져 있잖아요. 이걸 보면 인지질로도 통과하는 애들이 있긴 있구나.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세포막의 주성분은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인지질과 단백질이라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14번도 그림을 잘 보고 단서를 모으면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라는 것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정말 눈치 문제인데요. 키워드는 탄소화합물에서 탄소를 꼽았습니다. 이 용어를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땡땡 화합물로 쓰이는 용어가 화학에는 굉장히 많아요. 뭐 수소화합물, 산소화합물, 탄소화합물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이 땡땡이라는 무슨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땡땡이라는 특정 원소를 중심으로 구조가 이루어진 물질들을 뜻해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이제 탄소화합물이라고 했으니까 탄소라는 원소를 중심으로 이제 구조가 완성된 물질을 의미하겠죠. 때문에 탄소화합물을 이루는 이제 기본 골격의 중심 원소는 당연히 탄소입니다. 바로 문제의 답이 있는 딱 전형적인 케이스죠. 이런 문제를 보실 때 현혹되면 안 되는 게 그 앞에 등장하는 어려운 용어들이에요. 지질, 단백질, 핵산. 이 용어를 아실 수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뭔가 마치 내가 모르는 개념 같고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용어들에 너무 현혹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검정고시는 실제 우리가 뭐 중고등학생이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고 혹은 대학 갈 때 수능 성적을 1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고등교육 과정을 알고 있냐 모르냐를 검증하는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막 어렵게 빙빙 꼬지 않아요. 그냥 진짜로 이 개념을 당신이 압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용어들에 너무 눈길을 안 주셔도 되고 그냥 심플하고 담백하게 지문을 보고 단서를 확보를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늘어날 겁니다. 16번도 눈치 문제라고 적어드렸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생물 문제 중에 이제 DNA의 염기 서열에 관련된 개념 문제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염기 서열, 그리고 이 그림에 등장하는 ACGT라는 4개의 얘네가 각각 하나하나가 다 염기라고 하거든요. 이 4개의 염기의 배열, 이 2가지를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답 정리를 먼저 해보면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윗줄이 하나의 나선이고 이 아랫줄이 다른 나선이라서 이 둘이 결합돼서 DNA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 나선, 2가닥의 나선이다 라고 하는데 이 염기들끼리 결합을 할 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A라는 애는 항상 T라는 애랑만 짝꿍을 맺고요, C라는 애는 G라는 애랑만 항상 짝꿍을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억에는 당연히 T의 짝꿍인 A가 1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도 있고요. 눈치 문제니까 좀 다르게 보면 이 그림만 봐도 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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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는 C랑만 붙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맨 오른쪽에 T는 A랑 붙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얘도 T 짝꿍 기억은 A겠구나 라는 식으로 정답을 이제 눈치껏 유추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고요. 17번의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한 개념 겸 암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브리핑할 때 4단계로 크게 나눠서 봐요.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준생대, 신생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신생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보는데 이 각각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그 각각의 시대에 주로 출몰했던 생명체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단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예를 들어 철저하게 암기를 얼마나 잘했고 용어를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지로 정답이 갈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로는 삼엽충과 판게아로 2개를 꼽아봤습니다. 사실 정답 정리는 심플한데요. 삼엽충이 살았고 판게아가 형성된 거는 고생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뭔가 추가 해설은 따로 없고, 대신에 이제 각각의 시대에 대한 특징들을 몇 개 짚어드리자면, 가장 먼저 선캄브리아기는 이제 지구가 만들어진 걸 보통 현재 학계에서는 46억 년 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지구의 탄생에서부터 5억 년 전까지의 시기로서
사실상 지구의 대부분은 선캄브리아 시대였다고 해요. 그치만 이때까지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없다 보니까 햇빛이 그대로 지면을 내리꽂아서 이 지상에는 생명체가 못 살았던 시기예요. 워낙 뜨겁고 더워서 공기도 없고. 근데 대신에 이제 바다 생물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 시초기가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 때 살았던 생명체는 많지 않아요. 그냥 거의 대부분이 단세포 생물들이었던 거죠. 그 다음 이제 좀 생명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고생대에서부터인데, 고생대는 산소가 증가하면서 이제 오존층이 생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존층이 생성이 되고 이 지구에 들어오는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육지에도 생물이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최초의 육지 생물들이 등장을 했고요. 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생물은 바닷속에서 살았던 삼엽충들이 대표 생물입니다. 그래서 17번 답이 고생대인 걸 볼 수가 있고, 삼엽충 말고도 이제 해양 생물은 당연히 이때 당시에 많이 번성을 했고, 양서류가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어요. 양서류가 사실 육지랑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는 동물들이라서 양쪽 지역을 다 살 수 있다 해서 양서류라고 하는데, 이 양서류가 굉장히 번성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 판게아도 형성이 됐어요. 그 판게아가 사실은 어, 쉽게 표현하자면 대륙인데, 대륙보다 좀 더 그 밑에 있는 그 땅덩어리거든요. 실제로 이 판기아는 계속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땅이 이제 바다 아래 원래 가라앉아 있다가 이제 육지로 솟아나면서 육지가 형성이 된 게 이 고생대 시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생대로 넘어오면 이 당시에는 화산 활동이 굉장히 잦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온난화가 되었고, 대표적인 생명체로는 암모나이트랑 공룡이 이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파충류가 굉장히 많이 번성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중생대 때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대륙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뭐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뭐 이 대륙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과거 고생대까지만 하더라도 얘네가 다 하나의 판으로 합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생대로 넘어오면서 지각들이 변동을 하면서 이 판게아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고생대는 판게아가 형성된 시기이고 중생대는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한 시기다 라고 이걸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현재를 포함하고 있는 신생대로 넘어오면, 사실 신생대의 초창기 때는 기온이 비교적 따뜻했지만 중간에 이 빙하기랑 간빙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공룡들이나 이런 애들이 다 이제 멸종을 하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인간이 최초로 등장을 했고요. 인류가 번성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화폐석, 매머드 같은 애들이 이제 주로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대표적인 생명체들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판들이 부딪히고 이러면서 이제 산맥들이 솟아나서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도 이때 만들어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신생대는 이런 식의 산맥이 만들어졌다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8번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 이것도 눈치껏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기본 용어를 모르면 좀 다소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화석연료, 그 다음에 기체입니다. 일단 이 용어들을 먼저 설명을 짚고 넘어갈게요. 지구 시스템의 권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혹은 비생명체들을 어떤 식으로 카테고리화를 시킬까, 분류할까의 관점에서 나온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지권은 이 땅지자를 써서 땅과 관련된 지구의 겉면 혹은 그 내부에 있는 멘틀, 이런 애들을 전부 다 통칭하는 용어고요. 기권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표면과 가장 같이 붙어있는 뭐 대륙권, 그 위에 오존층 있는 성층권, 그 다음에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중간권, 뭐 그리고
비행기도 성층권부터 날아다니군요. 죄송합니다. 그 위에는 뭐 중간권, 그 다음에 오로라가 보이는 열권 등이 기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수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를 포함한 물을 뜻해요. 그래서 뭐 해수, 빙하, 지하, 호수, 하천이 전부 다 수권이에요. 생물권은 이제 이 위에 것들이 뭔가 어떤 자원적인 요소라면, 생물권은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다 포괄한 걸 생물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권은 이제 그냥 그 대기 바깥쪽 우주, 지구를 제외한 모든 우주가 다 외권이죠. 그래서 이 지문을 다시 보시면 화석 연료가 태워져서 연소돼서 기체가 되는 이때 이제 어떤 권역들이 상호작용하냐 하면, 연료는 땅에서부터 나오는 애니까 직권 출신이겠죠. 그리고 얘를 태워서 기체가 되면, 걔는 이제 날아가는 기체가 되면 걔는 기권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면 이제 바로 2번이 정답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번 문제는 눈치 문제인데요. 키워드는 이 중간에 지문 박스 안에 있는 수소 원자핵이 융합했다 입니다. 원자핵이 융합을 했다 라는 키워드만 봐도 사실 핵융합이 이 기억에 들어가기 적합하다는 것을 바로 유추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 풀이에 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나머지 이제 보기들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은 사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우주론을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이에요. 지금 굉장히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설인데, 그래서 빅뱅은 우주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크지만 예전에는 한 점에 밀집되어 있었고, 그게 빅뱅이라는 굉장히 큰 대폭발을 통해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하나의 우주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분열은 이제 핵융합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원자핵이 어떤 원자가 점점 커지다 보면은 이게 분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열을 하면서 어떤 중성자랑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핵분열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2번 기출문제의 그 앞쪽을 쭉 넘어가면 2번 문제에서 그 원자로랑 핵분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을 거예요. 그걸처럼 이 핵분열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주로 쓰는 기술이기도 해요. 이걸 통해서 방출되는 그 에너지를 추출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우리가 뭐 전기도 만들고 이러는 거죠. 그렇고 우주 배경 복사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이 빅뱅 우주론에 뒷받침해주는 근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빅뱅 이후에 이 우주의 온도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온도가 낮아지면서 원자들로부터 빛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방출된 빛이 지금까지도 우주 어딘가에 전파되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빅뱅 우주론의 굉장히 결정적 근거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블랙박스 지문에서 빅뱅 우주론의 이제 핵심적인 근거이자 뭐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원자로부터 파생된 빛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오답 보기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이 생각보다 아프네요. 잠시만요. 그 다음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가면, 이것도 사실 개념 문제인데요. 지구의 개념 문제죠. 여기서의 키워드는 이제 이 단층, 그 다음에 판의 경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개념 문제다 보니까 뭔가 원리나 이런 거를 따로 설명드릴 건 없는데, 용어를 정리해보면 판과 판이 이제 엇갈리면서 생성되는 지형이 우리는 변환단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이 판 구조론과 관련된 용어 설명을 몇 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판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판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발산형 경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두 개의 판이 쾅 하고 부딪히는 수렴형 경계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이 20번 지문의 그림처럼 부딪히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대신 서로 되게 미끈하게 스쳐 지나가는 보존형 경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과 판은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판의 경계는 이 셋 중에 하나의 현상이 꼭 발생을 하는데, 하나씩 조금 보면은 발산형 경계는 이제 두 판이 양쪽으로 멀어지는 현상이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아래에 잠겨져 있던 멘틀에서부터 뭐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이 또 두 종류가 있거든요. 바닷속에 있는 해양판이 있고 지각에 있는 이제 대륙판이 있는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 생겨나는 걸 해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졌을 때 생겨나는 걸 이제 열곡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 동시에 천발지진이라는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막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 굉장히 강도가 얕은 지진, 막 강도가 한 4점대 이하인 그런 애들을 이제 천발지진이라고 하는데, 발산형 경계에서 이런 지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수렴형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렴형 경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판이 이제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두 개의 판이 부딪히는 만큼 굉장히 깊은 지진인, 그걸 신발 지진이라고 하거든요. 깊은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 이제 바다 판들끼리 뭐 하면은 형상이 이제 해양 판들끼리 부딪히면 형상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대륙판이랑 대륙판이 부딪히면 습곡 산맥, 여기서 말하는 습곡은 굉장히 높이가 높은 산맥을 말하거든요. 참고로 히말라야나 이런 산맥들도 다 이 수렴형 경계에서 파생된 지형물들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격렬하게 두 판이 부딪히면서 다양한 구조물들을 만들어낸다. 그게 수렴형 경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번 문제에 등장한 이 보존형 경계, 이거는 굉장히 두 판이 이제 매끈하게 어긋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얕은 지진,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이번 지문에 있었던 변환단층 또 이제 이 보존형 경계에서 발생하는 이제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문제는 눈치 문제인데요. 사실 지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지구 내부의 물질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래서 사실은 뭔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만한 게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예시들 좀 보면 조력 에너지는 그 조자가 이제 밀물과 썰물, 그래서 우리가 조석간만 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런 밀물 썰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조력 에너지라고 합니다. 풍력 에너지는 이제 바람 풍자니까 바람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고, 바이오 에너지는 이제 생물 자원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 보기 중에서도 다른 애들이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지구 내부 에너지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도 네, 눈치 문제인데, 키워드는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지문에 있는 건조한 지역, 그리고 이 그림에 있는 사막이라는 단어. 사막화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가 이런 건조한 지역에서 땅에 이제 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생명체가 자라나지 못하고 지역이 아예 황폐화, 사막처럼 변하는 것을 이런 사막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고요. 사실 장마는 이 건조한 지역과는 거리가 먼 단어니까 바로 정답이 아니라는 걸 제낄 수가 있을 텐데, 이 라니냐나 엘니뇨는 사실 용어가 굉장히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얘네 둘은
다른 기출 문제에서도 간혹가다 등장을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 둘은 사실 정반대 개념이에요. 라니냐는 무역풍이라는 바람의 종류가 있는데 이 무역풍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정도 이상으로 세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적도 근처, 우리나라는 이제 37.5도, 36.5도 막 그 언저리에 있는데 이 적도 근처에서 원래는 이 태양열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던 게 무역풍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무역풍이 너무 세지는 바람에 에너지가 지나치게 많이 다른 지역으로 열 에너지가 넘어가면서 이 태평양이 차가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적도 근처에. 그랬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제 정반대 개념이 엘니뇨인데 엘니뇨는 무역풍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상할 만큼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적도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거를 옮기지 못하니까 그 적도 인근에 있는 태평양 물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현상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사막화라는 용어와 별개로 이 둘도 종종 기출문제로 나오는 단골 손님이다 보니까 네,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23번 문제도 눈치 문제인데요. 일단 키워드를 꼽아보면 규산염 삼연체에 있는 삼연체라는 단어, 그 다음 이 그림 속에 있는 산소 원자 개수인데요. 정답을 정리해볼게요. 이 삼연체에 있는 사자가 숫자 4를 뜻해요. 넉사자거든요. 그래서 이 삼연체의 이름 그대로 규산염 삼연체란 하나의 규소 원소를 두고 그 주변으로 4개의 이제 산소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 삼연체라는 용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이 그림을 보면 규소 주변에 산소 원자가 4개가 둘러싸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개념을 모르더라도 네, 정답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면체 구조도 있고 8면체 구조도 있고 6면체 구조도 있는데 네, 주로 검정고시 문제에서는 3면체 개념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용어에 익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4번, 25번은 확실히 마지막에 배치된 문제라서 그런지 약간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두 문제 중에 눈치 문제는 확실히 없고요. 그래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은 크게 없으니까요.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에서 키워드는 열기관, 그 다음 한 일의 양이 W다, 괄호 속에 있죠. 그리고 이 그림 속에서 화살표의 크기입니다. 한번 기억력 디귿 하나씩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보면은 열기관이 고열온에서 방출하는 이제 열의 양이 Q1인데 이거 내려오다가 보면 W,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W만큼 열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Q2만 저열원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Q1이 Q2보다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으로 넘어가 볼게요. W는 Q1에서 Q2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파생된 애니까 사실은 Q1보다 작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Q1에서 Q2를 뺀 차이값이겠죠. 그래서 W는 Q1 플러스 Q2가 아니라 Q1 마이너스 Q2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면 W가 클수록 열 효율이 크다. W가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봤는데 이제 한 일의 양을 W라고 우리가 표기한다고 했잖아요. 즉 우리가 당연히 같은 양의 Q1이 들어가도 W가 크면 클수록 일을 많이 잘했다는 거니까 열 효율이 좋은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즉 W가 클수록 열 효율이 크다. 디귿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라고 해요.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모식도가 복잡해 보이고 약간 뭐
Q1이 Q2보다 크다, 뭐 W는 Q1 플러스 Q2라는 수식도 등장을 해서 처음 보시면 충분히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행히 곳곳에 이제 학생들을 배려하는 힌트가 많은 문제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이 화살표의 크기만으로도 많은 단서를 유출해서 보기를 좁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림을 꼭 유심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네, 마지막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해보면 죄송합니다. 사실 물리 문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물리인데 25번 문제를 처음 보시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반복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꼽아보면 첫 줄에 있는 수평 방향,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있는 공이 2초 뒤에 지면에 도착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사실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검정고시나 고등과학에서는 마찰이라는 요소를 전부 무시합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마찰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더 쉽게 물리를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실험이나 이론적인 설명을 할 때는 그런 상태에선 마찰이라는 요소를 무시하고 가요. 그러면 마찰이 무시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현실과는 달라지는데 가장 첫 번째로 어떤 물체의 수평 방향의 운동과 수직 방향의 운동이 개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 사실 네, 일단 설명을 드리면 가령 이 문제에서 보면은 지금 수직 방향으로 이 공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쪽으로 밀면. 그런데 수직 방향으로 봤을 때 2초 뒤에 공이 지면에 도착한다고 해요. 근데 그 같은 시간 동안 가로 수평 방향으로는 공이 얼마나 이동했는가를 묻는 문제이거든요. 즉 2초 동안 수평 방향으로 10m/s의 속도로 공이 움직이면 이 둘을 곱하면 20m만큼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괄호 안에 보면 인접한 두 점선 사이의 거리가 10m라고 했으니까 이 수평 방향으로 10m, 20m를 가고 나면 이 공이 도착할 위치는 B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물리 문제를 접하시면 당황하실 수 있는데 사실 조건을 하나씩 나열해서 풀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답을 충분히 도출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학 문제는 용어를 숙지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반복해서 이 개념 문제들을 풀어보고 익숙해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다 풀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꼭 기억할 사항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25문제 중에서 제가 눈치라고 체크한 문항이 총 13문항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용어나 개념을 전혀 모르더라도 지문을 꼼꼼히 읽고 그림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25문제 중 못해도 절반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과학을 공부하거나 과학 문제를 풀 때는 제일 기본적으로 지문을 꼼꼼히 살핀다. 지문 정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으로는 이번 교육과정부터는 용어 암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부수적인 개념들을 하나씩 덧붙여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든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문의를 남겨주시면 바로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